예, 이재명 정부 100일을 평가하자면 여론 관리에 치중하느라 숙제는 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평가하겠습니다. 90분 경기는 엉망인데 하이라이트 영상만 열심히 편집하는 축구팀 같고 커피 맛은 뒷전인데 인스타 감성사진만 찍는 카페 같습니다. 성과보다 포장에 집착하는 외교, 광우병 시위 사진을 보여주면서 협상했다느니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을 하느니 할 때부터 낌새가 보였습니다. 국민들도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교는 무엇보다 신뢰입니다. 만약 일본 집권 여당 핵심 인사들이 대사관자 습격이나 혐한 운동에 연루됐다면 우리가 일본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국무총리의 형은 노골적인 반미 연사를 하고 있고 여당 대표는 과거 미 대사관저 습격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일본과 EU는 이미 15% 관세이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큰 투자를 약속한 우리 기업들만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미 외교는 신뢰가 무너져 신용거래가 끊긴 상태인 딱 그 상황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이제 미국과의 투자액을 전액 통화 수화프로 해결하겠다는 협상을 시도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곧 외환 여건도 고려하지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에게 칭신하며 국내 여론 관리에만 매진했다는 방증입니다. 일본의 협상 결과를 보고 뒤늦게 뛰어든 대미 투자 경쟁에서 우리 정부는 외환 조달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호텔 외교론의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대선 때 많은 국민들이 개탄했던 호텔 경제학, 이제는 호텔 외교론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말은 요란하지만 실속은 없고 빈 약속만 남는 외교, 결국 그 대가는 국민과 기업이 떠안게 됩니다. 대통령은 할만한 외교 대신 가려운 데를 긁어준 형식의 외교를 택했습니다. 실리를 위한 선택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없다면 우리는 자존심과 실리를 모두 잃게 됩니다. 외교가 실리 외교라면은 간과 쓸개 중 하나는 건져야 합니다. 둘 다 내주고 온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미국과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국민과 야당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지방선거까지 돈을 풀고 외교 문제는 어용방송인들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버티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이미 신뢰가 흔들리고 그 대가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국제적 신뢰를 잃은 대통령이 협상에서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국민들에게 돌아온 500조 원 규모의 약속입니다. 뭐 한다더니 진짜 하는 줄 알더라 라는 밈이 대통령의 상징이 된 이유는 약속과 신뢰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국내 정치에서는 그 가벼움이 무기가 될 수 있겠지만 외교는 다릅니다. 이제는 국내 여론을 하나로 모으고 묵직한 외교로 승부해야 합니다. 언어 유희로 버티는 외교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국민이 납득할 진짜 외교를 시작해 주십시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주식 투자자 갈라치기 시도가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정부는 입으로는 코스피 5천을 이야기하면서 만만한 주식시장에서 세금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쿠폰 뿌리고 돈 뿌리자니 재정 적자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고, 그렇다고 부동산에 증세를 하자니 서울시장 선거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만만한 것은 주식 투자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억 원으로 대주주 기준을 낮춰도 상위 몇 %만 영향을 받는다느니 하면서 주식 투자자를 갈라쳤습니다.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직접적 증세 대상은 소수라고 해도 전체 시장에 악영향을 주면 모든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꿰뚫어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전부터 부자와 서민을 갈라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질낮은 갈라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부자 서민 갈라치기로 시장 자체가 망가지고 부자들이 해외로 떠나면 결국 모두가 피해를 본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 구호가 아니더라도 쿠폰 주도 성장 등으로 시중에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의 매력도를 깎아먹는 정책을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기본적 판단도 안 될 정도로 쿠폰 뿌릴 돈 마련에 혈안이 된 것입니까? 무리한 지출을 안 하면 무리한 증세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라도 지출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가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강등시켰습니다.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재정적자가 지속되는 등 재정 건전성 회복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프랑스는 국가 채무가 GDP 대비 113%로 유럽 중에서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습니다. 또한 매년 GDP의 5%대 재정 적자라는 마이너스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유럽의 맹주로 군림하던 프랑스의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진 것은 과도한 복지라는 불치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복지 지출은 전체 GDP의 3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높습니다. 결국 생산 요소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졌고 성장률의 저하와 재정 적자의 가속화를 불러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복지는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프랑스 정부는 재정 적자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 44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72조 원의 대규모 감축 예산안을 제시하였지만 야당과 여론의 반발로 통과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는 사이 국제신용평가사는 냉정하게 빨간 신호등을 켰고 이는 프랑스 국채금리의 상승을 가져와서 재정 악순환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바다 건너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랍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나라 빚이 이미 1,400조 원입니다. 내년 총 수입의 4분의 1이 빚을 갚는 데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라의 지도자가 빚만 더 낼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채 비율 100%는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이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OECD도 비기축통화국의 부채 비율은 60%를 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부채 비율은 GDP의 50%를 넘어섰고 이 속도라면 이재명 정권 임기 안에 60% 마지노선에 달할 것입니다. 심지어 기재부의 장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2065년에는 부채 비율이 156%에 달한다고 합니다. 불과 5년 전에 기재부가 똑같은 조사를 했을 때, 전망을 했을 때 2060년 부채 비율을 80%로 예측했는데 5년 사이에 예상되는 빚이 2배나 폭증했습니다. 나라 경제가 40년 시한부 선고를 받은 셈입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성장을 위해 빚을 더 내겠다고 합니다. 물론 성장 필요합니다. 0%대 성장률, 그리고 22년 만에 대만에 추월되는 이런 일들 부끄러운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바로 한 것이 뭡니까? 소비 쿠폰이라는 일회성 현금 살포입니다. 나라가 돈을 풀고 그 돈을 다시 걷는다고 해서 성장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쿠폰주도 성장은 불가능한 호텔 경제학의 현실판일 뿐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빚을 함부로 지고 그 빚을 성장이 아닌 일회성 복지에 쓰고 있습니다. 일회성은 결국 파산만 불러올 뿐입니다. 대만이 아닌 프랑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정 준칙의 법제화가 필수입니다. 내 돈 아니라 나라 돈이라고 좌금우금 쓰지 못하도록 법으로 부채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파산으로 달려가는 대한민국 경제에 재정 브레이크를 강력하게 만들어줄 것을 여야 모두에게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연 1% 초저금리 극저 신용대출 사업이 본격적인 만기 시점에 도달하자 전체 수혜자의 4명 중 3명이 상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600억 원 이상이 회수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결국 이 돈을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문제는 이 정책이 서민금융지원이라는 미명 아래 시장 원리를 무시한 포퓰리즘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금리를 억지로 낮춰 빌려주면 갚을 의지가 없는 연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전체 대출자의 39%는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태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상환 곤란을 넘어선 도덕적 해이를 양산한 결과입니다. 애초에 상환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세금으로 저리 대출을 퍼준 것은 소 잃고도 외양간마저 고치지 않는 꼴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에도 연 15%의 서민 대출은 잔인하다며 저신용자 대출 상품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실패 사례가 보여주듯이 금리 인하가 해답은 아닙니다. 진짜 서민은 금리 장난이 아니라 일자리를 통한 소득 창출과 복지 재정의 정밀한 설계로 지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이 대통령께서는 이제라도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보엽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장문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저질 글을 다 읽고 나니 결론은 나는 억울하다, 다 남 탓이었다 였습니다. 우선 그는 무죄 추정 원칙을 운운하며 언론과 여론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이란 법정의 잣대 이전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평가받는 존재입니다. 재판 전인이 나를 범죄자로 보지 말아달라. 이 말은 도덕성 검증을 피하고 싶을 때 꺼내드는 만능 방패일 뿐입니다. 김 전 대변인이 그렇게 비판하던 윤석열도 무죄 추정 원칙을 들먹이며 확정 판결 날 때까지 내란이라 말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을 기억은 하고 있습니까? 법정에선 유효할지 몰라도 정치판에선 내로남불식 자기 면죄부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또 그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해서 피해자의 주장을 경청하는 것이지 이를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실 조국혁신당의 그간의 조치를 보면 피해자 중심주의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저간의 사정이 생기니 피해자 중심주의를 부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던 피해자 중심주의입니다. 그런데 자기 살겠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몸담았던 이가 그 논리를 정면 반박하니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결국 김 전 대변인의 입장문은 길고 긴 비겁한 변명일 뿐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과 성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의 말은 길면 길수록 변명이고 짧아야 비로소 책임이라는 그 교훈을 왜 그는 모르는 것일까요? 그의 책임과 성찰 없는 태도는 대체 어디서 배웠을까? 제가 생각했을 땐 그 당의 비상대책위원장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당의 부끄러움을 아는 자는 하루라도 빨리 당의 쓰임이 이미 끝났음을 깨닫고 그 당을 탈출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가 한미 통화수화풀을 요청했으나 미국이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으로 알고 있는 것인지 좀 의심이 됩니다. 또 돈이 없는데 통화수화풀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부정적일 텐데 이것을 제정신으로 제안을 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게다가 대통령이 나라에 돈이 없다면서 국채 발행을 시사할 정도인데 또 이미 미래 세대의 돈을 갈취해가며 쿠주성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 당연히 가치가 떨어질 원화를 미국이 무슨 정신머리로 스와프를 해주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는 웬만한 비경제인도 이해할 만한 일인데 이를 실제로 제안을 했다는 게 좀 가당키나 한 것인지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외교와 경제 분야에 대체 무슨 능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